올해 특히 6월달 이후부터는 6월 1일이 종부세 기산일입니다. 그렇죠. 6월 1일 전에 팔면은 내가 종부세를 안 내도 되죠. 네. 매수인 부담이니까. 그런데 6월 1일이 지났어요. 이걸 종부세를 내가 그냥 꽁돈을 내느냐? 아니죠. 보통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어차피 1년치 종부세 냈는데, 하반기 기다려보고 내년에 팔자라고 판단해서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만큼 가격에 얹혀서 올리거나 이게 그래서 항상 6월달 이후부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특히 지금 5월달에 약간 시장이 다시 5월 말 되면서 주춤한 게 보였어요.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금매물들을 빼간 거죠. 금매물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가격이 약간 5월 말에 주춤한 현상이 보였는데 네. 이 현상이 지금 끝났다 이미. 6월 달부터는 이런 금매물들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그거잖아요. 오늘 6월 2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부로 네. 끝난 거죠. 이 주춤거리는 이 느낌은 이제 끝났다.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5월 말에 좀 가격이 다운됐다.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지금 가격을 0.01% 하락했다라고 봤는데 네. 이게 금매물들이 그만큼 거래가 좀 있었다라고 그걸 캐치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 금매물이 바로 종부세 회피 물량, 1년치 종부세 내느니 빨리 조금 1년치 종부세 가격만큼이라도 깎아서라도 계약을 해버리자 하고 했던 물량들이 5월 말에 물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잔금을 갖다가 등기를 갖다가 5월 31일 이전에 넘겨야 하는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월 31일 계약을 체결하고 5월 31일에 잔금은 안 되니까 매도인들이 좀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근저당을 잡아놓는 식으로 잔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한 막판 물량이 5월 31일부로 끝났습니다. 잔금만큼 근저당 잡아놓고 빨리 명의만 넘기는 그렇죠. 양들. 그렇게 하는 방법까지. 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금매들이 그렇게 처리된 부분이 많았고요. 네. 남양주 도농동의 부영 아파트도 지금 기업형 임대 아파트 종부세가 너무 세니까 네네. 5월 31일까지 명의 가져가 주는 사람들에게는 몇 천만 원씩 할인으로 분양하고 그랬었어요. 이제는 그럼 그거 분양 할인 시즌, 그러니까 종부세 발 할인 시즌은 끝났고 끝났죠. 6월부터는 다시 KB 지수도 좀 고개를 더 5월달 기준으로 봐서 지금 KB가 170% 상승한 걸로 나타나요, 서울이. 네네. 근데 아니거든요. 2017년 5월달 대비해서 보게 되면 네. 2배 이상씩 올랐거든요. 네. KB조차도 상승률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네. 어떤 차트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이런 차트가 나타나게 돼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급등했네요. 이걸 갖다가 단지별, 전용 면적별 전부 전수조사 기준입니다. 네네. 실제 존재하는 모든 아파트 단지. 그런데 2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으로 네네. 한정된 게 왜냐면 200세대 미만은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그걸 배제시키려고 200세대 이상으로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2억 7,300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도 좀 상승이 1,000만 원 이상 상승이 나타난 1,600만 원 정도 상승이 나타난 걸로 보여지죠. 자, 네. 지금 이렇게 해서 2006년 1월 달부터 2021년 5월 달까지 지금 거래량 뒤에 네. 거래량 뒤에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더니 네. 지금 사실상 거래량은 바닥이 맞습니다. 아. 거래량은 올해 2월 달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 이래로 가장 적었던 거래량이에요. 올해 2월 달 한 달 동안 거래량이 815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량 많을 때는 1만 건 이상을 돌파하기도 해요, 서울이. 1만 건 대비해서 815건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너무 죽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2008년 하락기 그리고 2012, 13년도 부동산 폭락한다고 할 때조차도 거래량이 2,500건에서 5,000건 사이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815건으로 줄었는데 분명히 지금 회복세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 2월 달에 815건이었는데 4월 달에 거래량이 지금 1,737건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5월 달 거래량은 잘하면 2,000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월 달은 약간 비수기성이 있는데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갑자기 금매물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네네. 매수를 서두르는 경향이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6월 달에는 2,500건은 무조건 넘을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지금 이 차트를 갖다 보게 되면은 네. 거래량적인 측면을 봐야 되고요. 지금 가격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잘 안 보여요. 네. 너무 이게 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별로 한번 붕괴를 해봤습니다. 일별로 붕괴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게 더 강하게 보이죠. 예. 지금 거래량 1월달, 2월달, 2월 초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 25건 안팎에서 움직이던 것이 지금 50건에서 75건 사이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5월달은 거래량 죽었네요? 아닙니다. 지금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이 한 달이다 보니까 특히 요즘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좀 신고를 일부러 늦추는 경향이 강해요. 신고를 늦춘다? 왜요? 네. 안 그래도 단지들마다 호가를 갖다 너무 높여간다. 네. 그러니까 신고가 나오면은 매물 걷어들이고 더 높은 가격에 얹혀서 팔려고 거래가 매물을 더 안 내놓고. 되니까. 그렇죠. 호가가 올라가면은 지금 부동산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희망한다라고 네. 폭락론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네. 결코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 일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제일 골치 아픈 게 자꾸 호가 높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계약 밖으로 지금 지니까 네. 지금 최근에 특히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4월 말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안 보였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막바지 돼서 신고 막바지가 돼서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이렇게 높여가더라고요. 예. 4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3월 하반기부터 좀 상승이 세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네. 4월달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월달은 좀 쉬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거 지금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고가 다 잡히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조금 거래가 살아나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지금. 거래량은 확실히 네. 일별 거래량으로 기준을 보게 되면 어.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5월달 짓게 되면은 분명 4월달보다는 거래량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6월달에 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 이 거래량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지금 영향을 미친 게 또 전세가가 있었어요. 전세가율. 전세가는 1월달에 네.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근데 이 차트를 보는 게 좀 해석을 갖다가 좀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앞서서 매매가는 네. 이거는 계약일 기준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전세가 부분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확정일자 기준입니다. 그럼 네. 잔금일 기준인 거죠. 잔금 치르고 내가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를 딜레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월 달의 폭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작년 추석 때 일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까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우리은행에서도 중단했고요. KB는 대출이 좀 나왔었고 또 농협에서도 중단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중단되면서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1월 달에 급락을 했던 부분이 좀 네.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 중단에 따른 네. 여파가 1월 달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대출 재개가 1월 달쯤에 발생이 됐어요. 네. 다시 1월 달, 2월 달에 대출 재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4월 달에서 다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럼 앞으로도 좀 상승에다가 방점을 두고 계신 거네요. 상승에 방점을 준다기보다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서울 안에서도 미분양 나왔다, 뭐 이런 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 서울에도 미분양 증가한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고 예. 이래서 실질적으로 미분양 최근에 네.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일단 전국 기준으로 해서도 미분양 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 다 미분양은 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미분양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지금 전국 15개월간 미분양 현황을 보시면요. 네. 지금 미분양 현황이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조금씩 계속 감소했었어요. 네. 작년 11월 달까지. 그죠. 그런데 올해 1월 달부터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15,000건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미분양 물량이 지금 현재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27,974건까지 올라가 있는 네. 상황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단기간으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분양이 좀 많이 누적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중공업 미분양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상하게 중공업 미분양은 감소해 가고 있어요. 네, 네. 사실상 집값을 갖다가 하락시키는 요인은 중공업 미분양이지 이 전체 미분양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보통 건설회사에서는 최초 분양하고 3개월을 갖다 초기 분양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그리고 청약 과정 거치고 네. 그리고 부적격자 정리하고 예, 그리고 선착순 분양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좀 남은 것들 정리하는 기간까지 해서 3개월을 초기 분양률이라고 해요. 네. 근데 초기 분양률 3개월 계속 분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면은 미분양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악성 미분양이 되는 것은 중공업 미분양인데 네네. 지금 악성 미분양은 감소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러면 지금 28,000건의 미분양이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이냐 이걸 갖다가 네. 2001년부터 해서 22년 동안 네. 미분양 물량을 갖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전국 2022년 동안의 네. 미분양 물량입니다. 지금 사실은 27,974건이라는 미분양 물량이 네. 바닥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2001년 이후부터 지금 쭉 정리해 보면은 네네. 지금 미분양 물량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고요.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역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은 수준에 네.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 오히려 또 줄고 있네요. 중공업 미분양 네. 또 줄고 있죠. 문제는 네. 중공업 미분양은 지금 2004년 이후 최저치예요. 2004년 1월 달에 미분양이 좀 급하게 늘어가지고 4만 건까지 올라갔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집값이 하락했나요? 아니죠. 네. 2005년, 6년, 7년까지 서울에서는 상당히 높은 폭등을 갖다 일으켰죠. 전국적으로. 네네. 자, 그러다가 미분양이 누적되고 실질적으로 중공업 미분양 심각한 단계가 나타난 게 2008년부터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네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2008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은 네. 계속 하락기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 당시 미분양이 많을 때는 7만 3천 건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네. 실질적으로 미분양 지금 27,974건이란 건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폭락이라는 네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폭락이 나타났던 2009년도의 상황, 폭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2009년도의 상황 같은 경우를 보면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 기간 동안에는 미분양 전국 기준으로 해서 최고 많을 때 16만 5천 건, 16만 6천 건까지 갔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은 최고 정점 찍었을 때 5만 2천 건까지 갔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중공업 미분양 7천 건, 네. 그리고 일단 미분양, 그냥 전체 미분양, 파란색 선, 전체 네네. 미분양은 27,900건에 불과한 겁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네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어떻게 미분양이 쌓일 수가 있나요? 미분양 쌓으려면 분양이 많으면 미분양 쌓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분양이 지금 없잖아요. 분양이 없죠. 분양이 네. 너무 줄어들어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입주 물량도 향후 3년 동안 바닥 수준인데 거기다 네. 신규 분양도 없어요. 네. 그러면 미분양이 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커다란 문제고요. 미분양이 지금 늘어난 건 맞아요. 네. 늘어난 건 맞는데 이거는 신규 분양이 많아서 네. 좀 나타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고 이게 중공업 미분양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려면은 지금 과거에는 2004년도에 4만 건 미분양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16만 건까지 올라가고 그 기간이 4년이 걸렸지만 네. 지금은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다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 때문에 지금 착공 일정도 못 잡고 있고 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향후 공급 물량까지도 상당히 위축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네. 여론이 안 좋아질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을 네, 보겠다. 현실화하겠다, 뭐. 네, 현실화하겠다라는 네네. 부분에 대한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네. 서울을 보게 되면 서울도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네. 180건이에요. 그럼 없다고 보면 되는 수준이죠. 그렇죠. 네, 사실. 중공업 미분양 네, 서울 45건이고요. 서울 전체에 180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못 파는 게 아니라 안 파는 겁니다. 네. 못 파는 게 아니라 안 파는 거고 서울 미분양 180건 수준이면 이것도 정말 없는 거예요. 아예 없네. 지금 말라버려 있는 네. 상황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13년에 하락폭이 좀 컸다. 네. 아니 왜 2012년, 13년도에 입주 물량도 별로 없었는데 왜 하락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양 물량들이 좀 많이 누적돼서 미분양 물량들이 있었고 네. 중공업 미분양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락의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및 네. 공기업들이 혁신도시 지방 이전. 혹은 예, 네네. 그 세종시로 다 이전되는 예. 기점이다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또 이런 현상이 같이 나타나서 좀 하락폭이 나타났던 부분도 있었죠. 자, 어쨌든 서울을 보게 되면은 서울은 전혀 미분양 부분도 아니고요. 이거는 네. 신경 아예 미분양이 없다, 제로다라고 보는 거나 거의 진배 없고요. 그럼 경기도는 미분양 좀 많지 않나요? 하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갑자기 1000건대까지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2200건으로 늘었어요. 네. 없는 맞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네. 2000건의 미분양. 왜냐면 제가 그때 미분양 2만 건이가 막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때 줄은 거 있잖아요. 이때 예. 이거 줄은 거 보고 들어갔다가 한번 미분양 더 돼가지고 이때 좀 이러다가 이때 늘 2016년 때 그러다가 2019년에 이때 늘 때 제가 역전세 한번 맞고 지금까지 준 거거든요. 네. 용인 들어가셨을 때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미분양 급속도로 줄고 있는 추세가 맞는 거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분양 파란색 선은 큰 의미가 없어요. 중공업 중공업 미분양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경기도마저도 네. 앞서 말씀드린 전국처럼 중공업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입주 3개월, 네. 분양 후 3개월, 초기 네. 분양률, 그리고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 다 소진될. 최소 지금 시장에서는요, 네. 1년 이내에는 웬만하면 다 분양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고요. 만약 1년 내에 분양을 완료를 못 시켰다는 거는 건설사에서 귀찮아서 분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분양을 시장에서 받아주면 건설사 예. 입장에서는 사실 분양을 늘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못 늘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 다 아시면서 지금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상 네.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네. 과거에는 민간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전에는 또 허그를 통해서 분양 보증 공사를 통해서 네. 아예 분양가를 분양가 너무 높게 책정하면은 허그 너희가 분양 보증해 주지 마 네. 하고 정부에서 그 이전 정부에서 권한을 허그에다 내려줬어요. 그럼 허그에서는 또 고분양가 잡겠다고 네. 분양 보증을 안 해주는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선분양 시스템이잖아요. 분양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니 선분양하다 보니까 네. 건설사가 열심히 짓다가 건설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요. 그럼 누가 대신 지어줘요? 그럼 수분양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는 그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분양 보증서를 갖다 발급받아서 그 분양 보증사에서 만약 건설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새로 시공사를 갖다 교체해서 준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분양 보증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분양 보증사에서 이 분양가를 갖다 규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마진이 남아야 공사를 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떨어지는 것들은 착공조차도 못하고 아예 검토도 못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공사 측에서 분양을 갖다 하기 전에 네네. 사업 제안서들을 많이 받아요. 시행사들로부터. 사업 제안서가 뭐 많이 쌓입니다. 네네. 영업팀 쪽에서는. 그런데 이게 반으로 줄었다. 아니면 3분의 1로 줄었다. 그 정도로 검토할 수 있는 대상 사업체가 너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아예 수익성 자체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역대 최저치를 갖다 기록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 공급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인천 쪽은 어때요? 지금? 미분양. 인천은 지금 네. 그 입주가 많다 하는데 인천도 그러니까요. 500개면은 중공업 미분양 100개예요. 140개. 그러니까 없는 거죠. 네. 사실상 인천도 보게 되면 지금 최근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그 근래 한 10년간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고요. 지금 약간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네네. 인천도 늘어나고 있긴 있죠.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그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은 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가격이 꺾인다는 건 저 정도가 쏟아져야지 가격이 꺾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천도 2013년, 14년도에 중공업 미분양이 이렇게 누적됐을 때 네. 이 당시에는 좀 심각했어요.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발생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 안 팔리는데.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고 해서 중공 시점에서 상환해야 돼요. 네. 근데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상황이 안 돼. 상환이 안 돼.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시장 전세가 예. 수준에 거의 한 70% 60% 수준에서 전세를 놔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주변 예. 시장이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인천 지역에선 중공업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쪽 그쪽에서는 이 건설사들이 중공업 미분양을 갖다 전부 다 전세식 분양이라고 해가지고 돌려버렸어요. 그 전세식 분양이 워낙에 가격적 메리트가 낮았기 때문에 네네. 그 주변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폭망 수준이 돼버린 그 막 거죠.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 할인 분양하지 말라고 막. 할인 분양도 그렇고요. 예. 건설사에서 처음에는 할인 분양을 시작했었어요. 예. 할인 분양도 정말 재밌는 게 처음에는 할인 분양을 시작했던 게 아니라 중도금 이자 후불제였던 걸 갖다 무이자로 건설사가 네. 분양은 이자 후불제로 했는데 무이자로 바꿔주고 네. 그리고 옵션 그 당시에도 옵션이 정말 많았거든요. 옵션 많이 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옵션 전액 무상 지원 네. 그렇게 했더니 다른 경쟁 모델하우스에서 쟤네들 저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팔아요 하니까 좋아 우리는 저거 다 해주고 10% 할인 분양해 치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또 건설사들이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미분양이 전국 기준으로 아까 네네. 보셨다시피 너무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서로 할인 경쟁이 많이 나타난 네. 거예요. 그래서 옆단지에서 10% 할인 분양하니까 또 처음에 할인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에서 네네. 자 우리도 죽을 수 없어 20% 할인 분양. 맞아. 그러면서 30% 할인 분양해. 네. 해서 최대 30% 할인 분양까지도 나오고 했었어. 그래서 네. 그 이후에는 너무 이게 심해지니까 네. 현대 엠코 같은 회사,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 네. 현대 엔지니어링, 네.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상도동 할 때 네. 우리가 만약 분양해서 할인 분양하게 되면은 기존 분양자들까지 100%다 적용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분양을 했었어요. 네. 그만큼 분양이 안 됐고 신뢰도가 무너졌을 때죠. 건설사 저거 분양해봤자 뭐해? 네. 나중에 안 팔리면 할인 분양할 텐데 하면서 사람들이 할인 분양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할인 분양해도 안 팔렸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네. 지나고 나면 또 10% 해줄 거야. 지나고 네. 나면 또 10% 해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 네. 나중에는 50% 할인 분양으로 해가지고 통매각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 통매각을 갖다가 네. 그 당시 진행할 때 원래는 속설인데 네. 강남에 부자분들 개가 있었대요. 네네. 그 개를 하시는 분이 이걸 갖다가 통매입으로 건설사에 역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통매각이라는 게 한번 뚫리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는 좀 보험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곳에서 제2금융권 쪽에서도 통매각을 건설사에다 많이 제안했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건설사들이 정말 너무 많이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상환은 해야 되는데 네. 상환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팀에서 야 이거 잘못하면 건설사 넘어가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50% 할인 통매각까지도 진행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조짐은 전혀 안 보인다. 전혀 보이지는 않고요. 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네네. 2009년부터 건설사 부도들이 네.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법정 화해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기업회생 절차라든지 네네. 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9년도부터 해서 쭈르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기 전에 건설사들도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설사에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이라는 게 대부분 다 갖춰져 있고 네네. 또 수주 심의를 통해서 걸러낼 건 걸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좀 심하게 쌓인다라고 싶으면은 네. 건설사에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수주를 갖다 보류하고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건설사에서도 건설사가 좀 보수적으로 바뀐 거네요. 어떤 공사를 그러니까 분양을 개시함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 전에 한번 겪으면서 그게 건설사만이 아니고요. 네네. 이게 금융사들까지 원래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 아파트 짓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 PF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금융사들이 사실은 좀 더 깐깐해졌어요. 이 사업성을 갖다 분석함에 있어서 네. 미분양 리스크, 미분양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13년, 14년 동안에 네. 건설사들이 미분양에 대한 대응책 부분들을 갖다가 미리 다 네. 짜놓는 게 이미 좀 많이 시스템화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지금 과거처럼 이렇게 출혈적으로 분양하는 일은 좀 쉽게 나타나긴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이전 정부에서 너무 그 분양가를 규제해버리는 바람에 네. 오히려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공급이 너무 없는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저기 뭐 동탄이나 광교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안양이라든지. 안양은 이제 거의 네. 뭐 하락 끝이라고 봐야 될 거고 네네. 1, 2월 달까지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보통 입주 기간 3개월을 2개월에서 3개월이잖아요. 그럼 네네.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꾸준히 하락을 합니다. 근데 네네. 입주 지정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용수철처럼 반등되는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네네. 입주 물량으로 인한 현상이었고요. 네. 지금 수원에도 입주 물량이 수원에는 좀 있지 않나요? 입주 물량이 좀 그죠. 있죠. 예, 예. 7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네네. 한 곳은 3,000세대, 한 곳은 2,000세대급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동탄에 투자하신 분들이 또 수원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서로 네네. 겹치다 보니까.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좀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갖다 풀어준다고 하는데 안 풀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 뭔가요? 준공됐을 때 네. 내가 이 집을 갖다 기존 집을 갖다 6개월 내 처분해야 돼요.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은 네. 대출 원리금 상환을 갖다 바로 일시 상환 들어갑니다. 네, 일시 네. 상환 압박이 들어가게 돼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중도금 대출 동탄에 살면서 동탄에 집이 있으면서 수원에 청약해서 당첨됐어요. 그러면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처분서 약서를 다 써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올해 4, 4분기 되면은 입주 물량이 또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4, 4분기부터는 또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락에 좀 내가 파는 것보다는 예. 4, 4분기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이미 실질적-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렇죠. 수원이나 동탄 지역은 지금은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요. 강력하게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같이 사실은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과거에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뭐 미분양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더구나 임대차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게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네네. 그러면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전세 대란은 지금 2+2 종료로 인한 부분보다는 기존 갭 투자자들이 전혀 시장을 개입하지 않았다. 네. 시장이 외면당했다. 어. 이 부분으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취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취득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네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부분을 갖다가 해제해주겠다 하고 네. 당선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12% 주고 샀는데 갑자기 취득세가 4%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네네. 바보 되는 억울하잖아요. 거잖아요. 억울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더 매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환급해 줄 것도 아니고. 네. 보유세도 깎아준다 그랬는데 예. 보유세 깎이는 거 보고 사던지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보유세를 깎아준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 취해지는 부분이고 보유세란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네. 쪽으로 갈 거예요. 어. 이거는 이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발표한 부분이고 네. 중장기 대책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되는 과정으로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때는 몇 세대를 가지고 있느냐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네. 총액 네. 가액으로. 뭐 네 채를 가지고 있는데 20억이야.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20억이야. 그러면은 같은 네. 재산세를 물리겠다. 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겠다. 이건 네. 중장기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1, 2년 차에서 나오기 힘들고 적어도 한 3, 4년 차 이상 지나가야 나올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아니 두 세대 세 세대 이상 돼버리면은 네. 중과세가 너무나도 높아져 버리니까 정말 버거운데 차라리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세대 기준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총액 가액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은 네. 한 세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고가주택. 아. 왜냐하면은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다른 세대들에게 전가가 되거든요. 네네. 임차인들에게. 그쵸. 그러면서 수익이 발생되는데 네네. 한 세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자기가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네네.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가능 물량도 늘어나고 네. 오히려 전세 시장도 다시 부활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까지 듭니다. 연말까지 좀 전세 시장이 점점 더 불안해질 걸로 보세요. 연말까지라기보다는 네. 내년까지도 계속 나타날 내년까지도 계속. 전세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상황과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매매가는 그렇게 높게 상승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직무유기다. 전세가 안 잡고 뭐 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전세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전세가를 갖다가 그렇게 폭등했던 이유도 바로 2012년, 13년 집값 폭락한다 했을 때 네. 그때 다주택자들이 누가 집을 사요? 집값이 하락한다는데. 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개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 15년 전세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개입을 못하면 못할수록 전세가가 더 폭등해가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기존 임대인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월세로 바꿔 나가요. 어. 내가 이거 뭐 전세금 더 받아서 뭐해, 월세 받는 게 더 낫지 하면서 월세 임대인으로 바뀌어 나가고요. 네네. 이걸 갖다 계속 충족시켜 주는 것이 신규 갭 투자자들이 이걸 충족시켜줘요. 그러면서 네. 전세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 갭 투자자들이 시장을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세는 어디서 새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임대인들은 점점 월세화로 바뀌어가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의 희소성은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되면은 전세가 너무 좀 심각할 정도로 숙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전세가를 어떻게 잡느냐. 그쵸. 아무래도 보통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다 집값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기는 좀 예, 상당히 어렵죠. 집값이 이제 하락할 걸로 이제는 집값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고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거 형태로 전세를 굉장히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강남은 평균 전세가가 이제 10억이 넘어가잖아요. 아, 그죠. 집 살 돈이 없다라는 건 네. 아니죠. 10억 전세 사는 사람. 네. 특히 강남에서 대형평이라고 하면 이제 강남에서 40평대, 50평대 전세가 20억 뭐 쉽게 그죠.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럼 20억 전세를 사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걸까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20평대라 그러면 예. 20평대라 그러면 지금 뭐 가격도 괜찮은 것도 있고 뭐 여기도 그 바로 옆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예. 만약에 산다 그러면 전세 싸잖아요. 예, 그렇죠.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좀 저렴하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세를 좀 더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예. 2, 3억 있다고 하면 핵심지 재건축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내가 출퇴근 시간이 좀 걸리면 외곽으로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외곽으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예. 내가 살려 그러는 사람들은 외곽에 가서 사고 내가 출퇴근 좀 시간 아끼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예. 평수를 줄이거나 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돼 있는 상황. 임대 가능 물량이 넉넉해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선택이 자유롭지만 아. 임대 가능 물량이 너무 적고 점점 그러면 줄어들고. 전세가가 폭등하고 네. 그런 양상이면은 결국은 외곽으로 밀려나서 집을 사야 되는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의 강제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만약에 내가 주택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전세 계약을 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전세가 앞으로 올라갈 게 눈에 보이니까 예. 지금 전세 계약을 하면 4년이잖아요. 지금 그걸 갖다가 확정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은 임대차 3법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기존 임차인은 보호가 되지만 신규 임차인들이 계속 전세가를 폭등시켜 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사실상 4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너무 폭등해 버린 전세값, 그리고 전세값이 폭등했다는 것은 네. 매매가도 밀어 올렸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전세를 갖다 계약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내가 뭐 지금 바로 집을 살 수 없다면 무주택자라면은 네. 갭 투자라도 해놓고 나는 월세 사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네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나중에 4년 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게 좀 더 유리한 방향이 아닐까. 차라리 갭을 잡아놓자. 갭이라든가 아니면 네. 실거주로 네. 차라리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네네. 집값이 비싼 것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거, 내 자산 규모 대비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집값이 비싼 거고, 사실상 내가 눈높이만 낮추면은 지금 전세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주택,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전세를 거주한다고 하면요, 네. 경기도로 가기만 하면은 신축이죠. 못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네. 뭐 신축은 경기도도 좀 인접 지역은 좀 많이 비싸요. 네, 서울 네, 네. 집값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이사 간다고 하면은 네. 신축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세를 갖다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전 주택을 매수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를 갭으로 바꾸면 지금 살고 있는 급지에서 살 수는 있죠. 그렇죠. 그거를 취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예. 자기 본인은 근데 뭐 대출은 안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가야 되고 본인은 월세로 거주를 월세로.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맞벌이 부부들이라면 좀 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이할 수 있고요. 네. 다만 혹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약간 하급지 쪽으로 해서 네. 주택을 매수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갭으로 하나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뭐 2년에서 4년은 보잖아요. 예. 그 뒤에 봤을 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또 왜냐면 공급이 4년 없으니까. 후까지는 저도 예측을 좀 네. 어려워요. 네네. 둔촌주공이 4년 내에는 입주하겠죠. 아, 그죠. 4년 내에는 네. 입주할 테니까 한번 2024 퍼먹어오겠지만 년에는 그 네. 사이에 상승폭을 갖다 보게 되면은 지금 3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하락한다고 해도 3년 전 가격으로 하락하진 않잖아요. 그 그죠. 3년, 4년 동안 상승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세, 그러니까 갭 투자를 네네. 했어요. 네. 내가 갭 투자를 했고 저렴한 가격에 내가 거주를 하기를 원한다면 네. 추천 지역은 있습니다. 추천 지역은 어딘가요? 검단 쪽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계속 많아요. 검단 입주 물량 많죠. 예, 검단 쪽으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검단 쪽으로 네. 가시면은 강남으로 버스도 있어요. 한 번에 네. 가는 버스도 있고 해서 검단 쪽이면은 출퇴근 시간 좀 오래 걸리지만 네. 저렴하게 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요. 검단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인천 지역, 검단 지역 나쁘지 않고요. 올해 하반기 7, 8월 달에는 또 수원의 입주 물량이 네. 좀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가 있어요. 수원 지역으로 해서 입주 물량 많은 곳으로 해서 네. 한다면은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세를 갖다 구하실 수 있는 네. 있을 겁니다. 특히 입주 물량들은 네. 특징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해요. 중도금 대출 상환해야 돼요. 그죠. 대출 상환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갖다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쪽으로 가면은 또 전세는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 데는 이제 갭은 벌어질 거니까 다른 그렇죠. 데다가 갭 작을 때 사놓고 나는 여기에 갭 벌어졌을 때 전세로 들어가 놓는. 예,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어.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2010년 이전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셨어요. 어. 자기 자신은 네. 연립 빌라 같은 거 거주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투자는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계셨어요.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실질적으로 나의 눈높이, 나의 소비 패턴을 줄이면은 내가 누리는 걸 줄이면은 그만큼 투자 여력은 강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데. 너무 이게 옛날 가격을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2018년부터 방송했거든요. 예. 18년, 19년, 20년, 21년, 이제 22년 더 그 블로그 하신 때까지 하면은 예. 엄청 오래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옛날 가격을 다 알잖아요. 옛날 가격 보면은 지금 못 사죠. 그러니까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예. 차트에서도 나타나는데 예. 옛날 가격 2014년도까지만 해도 예.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5억 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생각하면은 사실상 좀 집을 사기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네. 있긴 하지만 2020년 가격 정도에 지금 어떤 데가 머물러 있다. 그럼 그런 데는 좀 사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도 별로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2020년대 가격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 왜냐하면은 2020년도가 서울 상승보다 경기도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예. 정말 예. 연립 빌라 거래 거의 없는 그런 네. 쪽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그냥 부동산 사장이 이 정도면 팔려 하면서 파는 그런 물건 운 좋게 잡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2020년 가격에 머물러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급등을 안 맞은 그런 가격대면은 특히 2021년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대단지 우리가 선망하는 좀 랜드마크성 단지들이 폭등했다기보다는 네. 갭을 갖다 엄청 줄여간 네네. 구간이에요. 300세대 미만의 단지들이 가격이 급등을 치고 올라왔던 시기라 네. 더욱이 2020년대 가격 수준에서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연립빌라가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는 덜 올랐고요. 연립빌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30이 영끌로 또 빌라 들어간다 뭐 그런 기사들도 종종 나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영끌이라기보다는 생존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워낙이
전체적으로 빌라도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요. 아, 빌라 공급도. 예, 빌라 공급도 더 이상 서울에서 빌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독 다가구를 갖다가 부셔야 돼요. 그죠. 근데 단독 다가구가 이제는 너무 집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아. 단독 다가구 부실 곳도 없고 다가구 주택들을 갖다가 지금 상가 주택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종부세가 아, 너무 예, 비싸니까 예. 보유세가 너무 비싸니까 예. 그럼 빨리 보유세를 빨리 낮춰야 되는데 어. 지금 현 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아. 좀 서둘러야 될 타이밍인데 맞아. 보유세도 낮춰주고 예. 더군다나 임대차 3법도 폐기하고 예. 이러한 부분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낮춰주는 게 급해요. 지금 이거 진짜 연립빌라가 올라가고 있는 게 이거 헐고 다 근생으로 바뀌고 헐고 근생, 헐고 그러니까요. 근생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멸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라가 가격이 더 폭등하게 되는 거죠. 빌라 예. 공급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네네.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너무 주택 시장이 망가져도 너무 많이 심하게 망가졌다. 네.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정상화시키고 싶다면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응당 오라요. 그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네. 지금 이 불안 양상이 현 정부를 또 억주는 요소로 네.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포유님이 그거 하시잖아요. 평형별로도 정리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좀 평형별로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면적별로 보게 되면요. 네. 이게 서울의 아파트 지금 위에 상승률 보여드린 거에 따라서 네. 면적대별 상승률인데요. 지금 이게 제가 약식으로 표기해놨는데 네. 이 짙은 파란색 150인데 네. 상승률은 지금 대형 평형 50평대 이상이 제일 폭발적으로 높게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40평대 네. 135스퀘어미터 그 다음이 102스퀘어미터대가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죠. 다들 국민주택 규모 초과해서 상승을 갖다가 압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초소형 10평대 아파트들이 상승률은 지금 현재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네. 과거에는 무조건 꼬마 아파트를 사라라고 꼬마 아파트 인기 붐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네. 투자자들이 몰리면은 그만큼 투자자들은 언젠가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어. 그리고 종부세 그죠. 너무 부담되니까 네. 누가 대형 평형에 투자를 합니까?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매매가도 폭등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지금 강남에 전세 20억 넘어가고 30억 넘어가는 것들이 다 중대형 평형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종부세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이 세금 때문에 더 폭등해가는 현상을 갖다 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세가가 30억, 20억. 지금 전세가율이 대형 평형은 네.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전세가율이. 지금 서울의 평균 50%인데 네. 60, 70%, 70%를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 평형 투자할 수 있나요? 종부세가 몇 억 단위로 나오는데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체계가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네. 지금 이러한 왜곡 현상들 계속 나타날 겁니다. 작은 거는 채수 때문에 또 못하고. 그렇죠. 작은 건 또 채수 때문에 못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작은 게 채수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채수 좀 풀어준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채수 풀어주고 하면은 좀 이게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윤석열 정부 중장기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예요. 5구제곱 이하는 풀어준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임대도. 네. 취득세를 갖다 풀어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부세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종부세를 풀어줘야 되는데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와 통폐합하고 이걸 가액 네.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1, 2년 내에 이루어질 건 아니고요. 3, 4년 차 이상 지나가는 시점 중장기 과제니까 그 이후 시점에서 발생될 부분이라 네. 그런데 그때를 갖다 예측하고 지금 먼저 한번 모험을 걸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좀 1, 2년 정도 종부세 맞을 각오하고 그렇게 네. 들어가실 아니 내가 들어가셔야 될 무주택자면 무주택자의 신혼이고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하면은 네. 이런 거를 좀 갭으로 잡아놓으면 어떨까.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래서 다주택자 좀 풀어주고 이제 채수로 풀고 하면은 좀 봄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가요? 그거를 네. 좀 더 낮춰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갖다 낮춰주는 부분도 네.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마침 여당에서 입법 올라온 게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기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아. 입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산정돼 있어요. 네. 근데 물론 통과될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형 주택이 올라가던 시기도 있었나요? 저는 보면은 큰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라 그러잖아요. 네. 국평이라고 하잖아요. 네,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이상 네. 그것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 소형이 올라가는 시기도 있나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2013년, 14년 집값 하락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소형평형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형평형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오히려 소형평형 대세론이 일었고요. 201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스의 84스퀘어미터 가격이 10억인데 매매가가 59스퀘어미터가 9억까지 치고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층부는 84스퀘어미터가 25평 로얄층보다 낮게 팔리는 사례도 있었어요. 세상에. 그 정도로 가격 갭이 줄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형이 인기 있을 때도 있네요. 예, 그렇죠. 소형평이 인기 있었을 때도 있고요. 그게 사실상 갭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30평일 때가 20평일 때가 치고 올라와서 밀려 올라가면서 상승해가는 그런 시기가 2014년, 5년, 6년의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런 원인들이 사실은 더 길게 가면 IMF 때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게 재밌어요. 이거는 사실은 패턴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주기론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 IMF가 97년에 터졌잖아요. IMF가 터지고 나니까 그 이후에 건설회사들이 대형평형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대형평형 분양이 안 되니까 소형평형만 분양을 한 겁니다. IMF 이후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그때 소형 그래가지고 IMF 이후에 주문된 아파트들이 좀 소형평형들이 많아요. 20평형대 비율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00년대 초반 2002년 들어서는 대형평형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야 이때부터는 대형평형만 지어 하면서 대형평형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려버린 거죠. 소형평형을 안 짓고 오죽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소형평형 의무화라는 걸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건설사들이 대형평형만 지어다 보니까 그래서 탄생한 도시가 수지 가보시면은 수지는 거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대부분이에요. 파주도 한동안 대형평형 위주로 많이 지었었고요.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도 90년대 준공된, 200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 보면은 대형평형 비율이 그렇게 높아요. 사람들이 대형평형이 너무 희소하다 보니까 소형평형 살 바에야 대형평형을 사라. 그래서 강남에 소형평형 사느니 아니 왜 강남에 소형평형을 사? 저쪽 수집 가면 대형평형 아파트들도 있는데 해서 대형평형으로 몰렸던 시기도 있었어요. 지금 보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시기였었죠. 그런데 대형평형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대형평형 살아보니까 관리비도 비싸고 소형평형 관리비도 저렴하고 소형평형이 더 좋더라 하면서 임대차 수요도 소형평형으로 더 몰리는 경향까지 나타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대형평형 미분양이 제일 많이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알아서 또 소형평형으로 바뀌어간 거죠. 소형평형만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비율 공급이 5%밖에 안 되는 대형평형 40평대 이상이. 더군다나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도 대형평형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있었던 일인데 전용 면적 185스퀘어미터 초과가 택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택지 개발 지구마다 소형평형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대형도 공급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택지는 85스퀘어미터 초과를 얼마 이상 지어야 되고 근데 85스퀘어미터 이상은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상당히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90스퀘어미터, 91스퀘어미터 이러한 면적대가 많이 등장했던 거죠. 그런 거 있죠. 왜냐? 30평. 왜냐? 이게 중대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분양을 안 받으니까 38평, 39평. 38평 맞아. 39평. 그걸 갖다가 공급을 늘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평대 이상은 공급이 거의 없어졌던 거예요. 지금도 없을걸요? 지금도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 50평대가 넘는 아파트 분양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50평대는 희소성의 가치가 더 붙여가게 되고,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형에 몰렸다가 공급이 부족한 시점,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형 평형의 공급이 부족했을 때는 소형 평형으로 몰리고 대형 평형의 공급이 부족하면 대형 평형으로 몰리고 지금 이게 이러한 패턴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이러한 현상은 중대형 평형 선호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도 50평일 때 공급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에 대한 고급 주택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높을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100억 이상 거래되고 뭐 그런 것들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네. 청담동 고급 빌라라든지 한남동 고급 빌라라든지 네, 네. 예, 이러한 고급 빌라들이 더 각광받는 게 아파트에서 대형 평형 공급이 없다 보니까 또 빌라 쪽으로 해서 네. 지금 뭐 청담동 뭐 무슨 빌라는 뭐 네, 100억이 맞아요. 넘게 거래되고 네, 네. 뭐 200억, 300억짜리 빌라가 나오고 아파트가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주택을 산다면 평형별로 따져보면은 대형을 아무래도 만약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나을까요? 대형 평형이 낫긴 한데요. 네. 지금 사실상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네.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가 네. 상당히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은 대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더 몰리는 것은 뭐냐면은 네. 대형 평형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귀찮잖아요. 네. 차라리 전세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7, 80%대가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형 평형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춰줘야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낮춰주는 게 급선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세금을 한도 끝도 없이 낮춰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했던 부분 세대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네네. 하면은 고가의 주택이 오히려 세금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가의 주택이 세금이 더 세게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더 세게 나오잖아요. 네. 지금 저가주택 다주택자가 예.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들이 지금 제일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지금 내는 것보다 세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고가 1주택자들은 확 난리 나겠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약 텍스트 그대로 읊으면 그거거든요.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종부세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종부세가 아니죠. 재산세가. 예. 고가 1주택에 대해서 총액 기준으로. 네,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그래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높은 시기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50평대 이상 고가, 초고가 주택 지금 급등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지금 대출 규제 11.6 부동산 대책, 2019년 네. 11.6 부동산 대책에서 나타났던 9억 초과 대출 LTV 20% 깎아버리고 10억 초과 대출 중단. 예, 예. 근데 이게 풀어지긴 풀어져야 되거든요. 예, 예. 왜냐면은 자석 효과라는 게 뭐 9억 되기 전에 빨리 사야 돼 대출 끊기기 예. 전에 하면서 9억으로 쫙 달라붙고 13억 4억 하던 주택들이 10억 예. 넘어가면 대출 안 돼 하니까 14억 딱 9,900 달라붙고. 막 이렇게 하고. 예. 예. 바로 15억 넘어버리고 예. 그러면서 밀어 올리는 그 폭등 장세가 계속 나타났어요. 2019년 네네. 이후부터는 서울에서 나타난 폭등이 그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 줄여 버리려면은 지금 빨리 이 대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강남에 지금까지 대출 하나도 안 나오고 15억 이상 주택을 갖다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네.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대출이 부족해서 강남을 못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 예, 그러면서 한 들어가는 번은 더 폭등은 가능해요. 한 그게 번은 풀리면. 더 폭등, 그게 풀리면 폭등은 가능한데 예. 대형을 들어간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종부세라는 리스크, 재산세 그러니까 통합된 네. 보유세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똘똘한 한 채 방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이거는 근데 지켜봐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도 어떤 구성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네. 단지 윤석열 정부의 그 공약을 본다면 공약을 텍스트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면은 네. 종부세가 전체적으로 감면 떨어뜨리긴 힘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정부 재정도 400조를 못 넘었어요. 380조, 네, 네. 370조였는데 지금 600조 이상을 갖다 넘어버린 상황에서 네. 지금 세수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줄여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의 혜택을 받게 되면은 누군가는 반대적으로 또 피해가 네. 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위축됐다는 것은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측면 네. 때문에 위축된 부분은 있지만 문제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돼 있으면 다행인데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또 한번 매매가를 밀어 올릴 네. 상황이 올 것 같아요. 8월에 그거 임대차 3법 그거 만료되는 거 그런 예.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조금 아, 이게 뭐냐면은 예, 예. 임대차 3법 물량이 4년치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달치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시장에 큰 파급력을 갖다 미치기에는 사실상 지난 7개월 동안 네.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 박살나 있는 상황,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지 못한 상황, 이게 더 시장 불안 요인이 더 크게 실제로 나타날 그 것으로 임대차 보여요. 3법 종료 그거는 크게 뭐 이렇게 막 눈에 띄게 이런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런데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 죽을 맛이죠. 4년 전 전세가에서 지금 전세가를 갖다 올려주게 되면은 아, 내가 만료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만료되는 사람 그쵸, 그쵸. 입장에서는 지금 피가 말리는 상황이고요. 그죠.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계속 계약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늘어난 전세가만큼 월세로 전환시키거나 전세가 거의 2배 올랐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좀 이분들이 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으로 보여요. 평균값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개별적으로 좀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갭으로 어떤 걸 잡아놔야 된다. 이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되네요. 뭐 사실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제일 네. 큰 문제로 보여요. 네. 임대차 시장만 안정되더라도 좀 전세로 좀 더 버텨보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이 네. 지금 매매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드린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처음 나이 욕심에 억지로 좀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수준에서 내가 살 집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기입니다. 너무 무리한 대출보다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내가 상환하는 것까지 고민해 가시면서 좀 무리하지 않은 내 집 마련을 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